이번 시간에는 20페이지에 그 두 번째 용어 2번에 공인중개사라 하면이 되죠. 우리 법 조문에 의하면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즉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유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 공인중개사라 단순을 관로를 치는데 시험 출제에서는 단순한 용어를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상태에 있는 자를 공인중개사 그렇게 해죠. 소위 장롱입니다.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은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괄호가 붙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돼 있고 무슨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중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격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법제 구조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자를 우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조금 이따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념을 따로 공부하거든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 자격 취득가 등록까지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1페이지에 세 번째 용어인 중개업입니다. 앞 시간에 점검했던 중개와는 구별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중개업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분석해보면은 중개업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셋째, 중개를 업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아래 양갈로 1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뜻은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개계약은 뒤에 가서 22조 가서 중개계약 제도를 따로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판례도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고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말 뜻은 지난 시간에도 점검했다시피 중개의 개념 구조에서 이 중개행위가 업이 되려면은 무슨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세요?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중개행위가 행해질 수도 없고 업이 될 여지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는 아무리 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서 중개행위를 거듭한다면 그거는 중개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겠습니까? 무상계약이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유상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상중개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상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행위를 거듭하게 되면 그건 중개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업으로 해야 한다.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업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알선 중개의 반복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모습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우연한 기회죠. 따라서 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이냐 업 아니냐는 횟수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규모나 횟수나 기간이나 모습 그리고 행위의 목적이나 반복성, 영업성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22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서 계속 다섯 번째 줄에 계속 읽어볼까요? 따라서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단순한 이례적인 중개인은 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의도하여 행한 이례의 중개인은 횟수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중개업이라고 봐야 된다. 예를 들어 개업 후 처음 행한 중개인은 잠재적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하며 또한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는 객관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일회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횟수는 한 번뿐이라도 앞으로 반복 계속할 의도하여서 행했다라면 그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한 중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느냐 부수적인 영업으로 하였느냐 여부는 중개업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된 영업도 업이요 부수적인 영업도 업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타인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을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2조 3호 우리가 공부하는 그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중개가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부수적인 영업도 업이면 틀림이 없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 행위는 중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전은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할 때 그걸 중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금전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조에서 규정된.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되거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중개가 유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장 매매 거래만의 중개행위를 유상으로 계속하는 경우처럼 부동산의 종류나 거래 유형이 특정됐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장 매매 전문, 임야 매매 전문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더라도 중개업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강의했던 이 공인중개사라는 개념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격을 취득한다고, 이 사람은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격 취득회가 등록까지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런 습관을 이 과목에서는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의 장난에 함정에 걸려들어서 다 실수로 틀리게 돼버립니다. 자, 근데 23페이지에 제가 참고로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가 대부분 지금 사례 1, 사례 2 이렇게 되는데 사례 2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특수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례 1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사례 1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례 1에 따라서. 그래서 뭐 다른 참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입수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사례 2에 따라서 분류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1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 푸는데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앞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있는 경우. 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구조에서 보면은 중개업을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돼. 안 하고서 중개업을 하고 무등록 중개업을 해서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법에서 등록한 자의 유형이 세 종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표에서도 보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보면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3번에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명칭인데 강의의 편의상 중개인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앞 시간에서 했더랬죠. 법인으로서 등록하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개인은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현재도 등록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고 실제 등록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다시피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들이 4가지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역농협이라는 게 있었고, 지역산림조합이라는 게 있었고, 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 4개가 전부 다 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소위 우리가 특수법인이다 그렇게 용어를 많이 구사합니다. 그러나 시험 출제자들은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 다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니까 다 등록했기나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니까 이 사람들은 다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른 법률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지역농협이나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 자체를 배제하고 있잖아요. 특별법에서, 농협동조합법에서 등록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취급하기는 좀 그렇다. 그럼 어찌됐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3페이지의 표 밑에 양갈로 1번에 이 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를 통상 중개법인이라 줄여서 칭하기도 한다. 왜 중개법인이라 줄여서 칭하기도 하느냐 하면 결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 4개가 소위 법인체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라고 강학상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법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중개법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중개법인. 그래서 우리가 중개법인 가게 되면은 요 1번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구사할 때도 출제위원이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해놓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중개법인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풀면 됩니다. 그 시험 출제위원이 특별히 요 특수법인에 관한 시험 지문을 구사할 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주거든요. 그런 표현 없이 그냥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중개법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험 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반갈로 3번에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보내 법제 7638억 하는 거는 무시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앞으로 중개인이라 칭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D페이지에 보겠습니다. D페이지에 많이 적어 놓은 거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등록한 것으로 의제 처리해 줘가지고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 부칙 규정에서 특별히 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제하는 내용이 3가지를 요리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개업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두 개업 공인중개사와 좀 달리 취급받는 그런 부분들을 3가지를 모아서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24페이지에 보면 즉 법제 14조 2항은 하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활성과 매진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는 주어에는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칙 규정에 가보면은 이 중개인은 결국 이 14조 2항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공매 업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조 2항의 주어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갈 때는 이 사람을 제외한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18조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도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가게 되면 이 세 종류를 다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18조 1항에서만큼은 이 사람을 제외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쓰든지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쓰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조 1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을 제외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봅니다. 중개인의 업무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중개인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14조에서 따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도 우리가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그 정보망, 그걸 당해 정보망이라 그러거든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특광도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그때 또 거래정보망 제도 강의할 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와 좀 달리 취급하는, 달리 규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이 네 가지 특수 법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중개업에 있는 것은 아니나 고유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의 필요성에 따라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개별법이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시장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관리공사법 그러세요. 그런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는데 거기 총 네 가지인데 제가 3+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학습을 했다시피 요 세 개의 법인은 등록 자체도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하지만은 요 자산관리공사는 알았어요. 특별법에 등록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 구조에 따라서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은 등록 안 하고서도 중개업을 하고 1은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3+1로 기억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이름과 그래서요, 법인체 이름들을 쭉 설명해놨죠. 이 네 개의 법인들을 다 묶어서 통상, 강의의 편의상 무슨 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 출제자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법인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제 중개법인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중개법인은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개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영위하는 경우에도 우리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특별법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이 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치죠. 다만 특수법인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거예요. 왜?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이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앞시에서 설명했다시피 특수법인을 규율하는 4개의 법들은 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법인과 이 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인 개혁공인, 소위 중개법인을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칸에 쭉 내려가면서 이 각 항목별로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뒀으니까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표는 공인중개사 법령을 학습 다 한 다음에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령 전반에 걸쳐서 공통점, 차이점들을 모아서 도표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을 구별할 필요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 구별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 때는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비곡칸에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개별법상의 법조문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은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개념에서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데 괄호를 여기서 설명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거꾸로 읽으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하는 것, 이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나중에 학습할 기초 자료로서 명확히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 일단 법인체다.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법인. 근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인과 달리 설립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립 목적이 기본적으로 중개업에 있기 때문에 중개법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을 학습하는 기회가 있는데,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려면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 해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에. 근데 어찌됐든 이 법인체는 그러면 우리가 임원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 왜냐하면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의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상법의 전문 용어로서는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임원이 A, B, C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임원 중에 요 두 사람은 자격증 갖고 있고 요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격증 가진 이 임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괄호의 문장은. 그런데 지금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가는데, 사원이라는 용어는 왜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법인체는 아까 상법상 회사일 수 있다 그랬죠.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이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진 문제이기 때문에 임원과 사원은 같은 의미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우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임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명 합자회사는 사원이다,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원 갈 때 사원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일반적인 직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을 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합자회사 한명회사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임원과 사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체에 임원만 존재하지는 않겠죠. 임원이 아닌 자도 존재할 수 있을 거다. 그게 DE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D가 자격증이 있고 이 E는 자격증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자격증 가진 이 D도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 유형이 2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이렇게 2가지 신분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앞부분에 용어 정의를 학습하고 있는 관계로 기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원인 자와 임원이 아닌 자가 존재하는데, 임원 중에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임원이 아닌 자로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도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결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둘째,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인 자와 임원이 아닌 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글을 읽으실 때는 임원인 자냐 임원이 아닌 자냐 이걸 구별하는 인식이 항상 기초로 다져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6번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다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순간 중개보조는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되고 싶으면 자격 취소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격 취소되고 곧바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학습하는 공인중개사법 10조에 가면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결국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양도 대여 행위라는 이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그 양도 대여 행위는 결국 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부분 가서 또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이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르느냐 하면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조에 가서 학습을 할 때 고용인의 고용신고제도, 고용관계 종료신고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고용인이라 하면 바로 이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인 고용인도 있고 중개보조원인 고용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2조 용어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반복 복습을 하시면서 익힐 거는 입에 익히든지 머릿속에 익히든지 익힐 거는 법조문의 표현을 가급적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법조문 이외의 설명 내용들은 반복해서 그냥 읽으면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법조문에 표시가 달려있는 그런 문장들은 가급적 익히면은 아주 시험 문제 푸는데 정확도를 높이면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혼동도 일어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자체는 암기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이 아닌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워낙 다양한 표현들을 얼마든지 다 구사가 가능한 건데 그 법조문도 아닌 표현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지로 읽는 것이지. 그리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판례는 법조문이 아니죠. 그래서 판례의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그 내용적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급적 외울 필요가 있는 문장들은 법조문 표시가 달려있는 문장들은 외우면 아주 바람직하다. 근데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법조문 표현은 외워집니다. 제가 신기한 거는 반복하면 당연히 외워진다 하는 거는 어디서 여실히 드러나냐면은 1차 과목인 민법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조문 두 개가 있는데 186조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규정하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규정은 우리 수험생들은 얼마나 반복해서 중요하게 인식했는지 법 규정 자체를 그대로 외우고 법조문 숫자도 조문 숫자도 외우고 있습니다. 186조 187조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진다 하는 이치도 생각하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 공부가 다 끝났으면 또 내용적 의미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익힐 문장은 이런 식이 됩니다. 법조문 그대로죠. 자, 법조문 제2조 1호에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병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호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4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5호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가 지금 읽은 거는 법조문 제2조 1호부터 6호까지를 그대로 읽은 겁니다. 저도 워낙 22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익혀진 거죠. 알겠어요? 물론 그 전에, 그 중간에 법이 많이 개정되긴 했지만, 반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익히려고 노력하시면 되지,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면 피곤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제3절 26페이지 제3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3조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